어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불편해서 오히려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불편한 이유는 이 기록을 끝까지 완성한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제1장 왜 미국은 이 이야기를 숨겨왔는가? 미국 남부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는 수많은 문서가 잠들어 있습니다. 노예제 시절의 판결문, 매매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들이 낡은 종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죠. 한 역사학자는 평생을 이 문서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고 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시대를 복원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넘쳐났지만 어떤 종류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탈출 기록은 있었습니다. 처참한 실패도 있었고 간혹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형만은 유독 드물었습니다. 노예가 제도를 정면으로 이용해 탈출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숨어서 도망친 것은 체제의 강함을 증명했지만 체제를 속이고 당당히 빠져나간 것은 체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사회는 후자를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848년 겨울, 조지아주 메이컨이라는 도시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과 엘렌 크래프트, 노예 신분의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규칙을 역이용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었고 성공하면 체제의 모순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대중 역사서에서도 조용히 취급됐습니다. 언급은 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70년이 흐른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국계 작가의 손을 통해서 말이죠. 역사학자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미국인도 아닌 사람이 건드리는 걸까요?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안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해야 했고 누군가는 침묵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가진 첫 번째 무게입니다. 역사학자는 문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권력이 어떻게 허점을 만들고 그 허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서 보관소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역사학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엘렌 크래프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부색, 밝음. 이 짧은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제2장 가장 대담한 계획. 엘렌 크래프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848년 12월 메이컨의 한 오두막 안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인과 구분이 안 될 만큼 밝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주인에게 당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만큼은 그 피부색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내의 긴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엘렌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로서의 모습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남자 옷을 입혔습니다. 헐렁한 바지, 검은색 코트, 실크 모자까지. 엘렌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병약해 보이는 조용한 백인 신사 말입니다. 녹색 안경을 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규칙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약한 주인이라면 안경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가락까지 완전히 덮었습니다.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천을 둘둘 말았습니다. 엘렌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붕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명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 여행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노예를 동반한 백인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숙소에 묵을 때도 기차표를 끊을 때도 서명이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붕대였습니다. 손을 다쳐서 쓸 수 없다는 설정. 이 단순한 장치가 모든 서명 요구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역할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 말이죠. 이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부였지만 이제는 주인과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투도 달라야 했고 걸음걸이도 달라야 했습니다. 눈빛조차 바꿔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연습했습니다. 엘렌은 남자처럼 걷는 법을 익혔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윌리엄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주인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분노도 숨겨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메이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로 위장한 채 말입니다. 목적지는 북부였습니다. 자유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1000마일이 넘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고 증기선을 타야 했고 역마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동안 단 한 번도 정체가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엘렌은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윌리엄 존슨이라는 이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병약하고 말수가 적은 남부의 평범한 농장주 말입니다. 윌리엄이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1000마일을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런 접촉도 금지됐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였고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메이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손에서 완성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70년 동안 미국은 이 기록을 불편해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대중 역사서에서도 조용히 다뤄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탈출이 제도의 허점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국 안에서는 끝까지 쓰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후손도 피해자의 후손도 모두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변명해야 했고 누군가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계 작가 우일연이 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녀에게 퓰리처상을 줬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도 비치지 않은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엘렌과 윌리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한국인이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제3장 백인은 의심받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메이컨 기차역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싣고 여행객들이 표를 끊고 노예들이 주인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은 병약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녹색 안경을 쓰고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그의 노예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고 주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엘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윌리엄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엘렌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라델피아까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엘렌은 붕대 감긴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치셨군요. 그럼 대신 서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윌리엄 존슨입니다. 직원은 장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표를 건넸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게 끝이었습니다. 확인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백인 남성의 말은 그 자체로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엘렌은 1등 칸에 앉았고 윌리엄은 짐칸으로 향했습니다. 노예는 주인과 같은 칸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증기가 뿜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메이컨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엘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엘렌을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엘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저 붕대는요? 엘렌은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류머티즘입니다. 손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남자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부의 의사들이 낫다고 하던데 거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엘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노예 행세를 할 리 없었고 노예가 백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계급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은 백인이고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그 경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검표원이 지나갔습니다. 표를 확인했습니다. 윌리엄 존슨이라는 이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승객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기차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멀리 보이는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도 수많은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탈출을 꿈꾸지만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 시도했다가 잡혀서 채찍을 맞은 사람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엘렌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밝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불가능했습니다. 윌리엄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안일하지 않았다면 이미 들켰을 것입니다. 제도는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게을렀습니다. 강자는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백인이라는 외관만으로 모든 것이 통과됐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첫날일 뿐이라고. 앞으로 며칠이 더 남았다고. 증기선도 타야 하고 또 다른 기차도 타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백인은 의심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의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엘렌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는 없었지만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적 0.7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용감한 탈출로만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기록을 170년 동안 불편해했던 이유는 이 부부가 숨어서 도망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의 규칙을 그대로 믿는 척하며 통과했습니다. 백인의 외관을 이용했고 병약한 주인이라는 설정을 만들었고 노예를 동반한 여행자로 위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우연이었거나 기적 같은 행운이었다면 170년 뒤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탈출 이야기 중에서 유독 이 기록만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이 탈출이 왜 미담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허점을 증명한 증거였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왜 지금도 유효한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제사장 들키면 끝이었다. 기차가 찰스턴역에 도착했습니다. 1848년 12월 23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고 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엘렌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녹색 안경 너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플랫폼 저편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메이컨에서 자주 보던 남자였습니다. 엘렌의 이전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걸었습니다. 병약한 백인 남성처럼 말입니다. 윌리엄이 뒤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엘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사람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녀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봤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백인 남성을 노예 여성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순간 엘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차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밤새 주무셨습니까? 북부로 가신다고 하셨죠? 엘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부 날씨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일을 보러 갔습니다. 엘렌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붕대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기선 표를 샀습니다. 다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엘렌은 붕대 감긴 손을 보였습니다. 직원이 대신 써주었습니다. 윌리엄 존슨. 노예 한 명 동반. 배는 1시간 뒤에 출발합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인 승객들, 선원들, 그리고 주인을 따라온 노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엘렌은 선실로 들어갔고 윌리엄은 하선실로 내려갔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찰스턴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판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노예상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이컨에서 부부가 사라졌답니다. 남자 노예 하나, 여자 노예 하나.
피부가 밝은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엘렌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예상이 선실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병든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차 들렀습니다. 엘렌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계십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하선실에 있을 겁니다. 남자 노예입니다. 노예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여자 노예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선실에서 윌리엄도 똑같은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윌리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윌리엄 존슨 주인님입니다. 선실에 계십니다. 주인은 어디서 오셨나?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병이 나셔서 북부로 가십니다. 노예상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윌리엄은 이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노예상은 포기하고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엘렌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엘렌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윌밍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예상의 눈을 피했습니다. 옛 지인의 눈을 피했습니다.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엘렌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고, 준비였다고.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고, 모든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 규칙을 역이용했습니다. 악역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백인이 노예일 리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두 사람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제는 스스로를 믿다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5장 이건 영웅담이 아니다. 184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역에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북부의 자유주였습니다. 법적으로 노예제가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엘렌과 윌리엄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4일 만에 통과한 것입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윌리엄 존슨과 그의 노예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자유주라고 해서 즉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부 노예 사냥꾼들은 여기서도 활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야 두 사람은 변장을 벗었습니다. 엘렌은 녹색 안경을 벗었습니다. 붕대를 풀었습니다. 남자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주인과 노예가 아닌 부부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외였다고. 대부분의 노예는 이렇게 탈출할 수 없었다고. 엘렌의 밝은 피부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윌리엄의 침착함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사회가 백인을 의심하지 않는 게으른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첫날부터 들켰을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수백만 명의 실패 위에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들, 가족이 찢어진 사람들, 여성이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우일현 작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영웅담이 아니라고. 시스템의 모순을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물건과 같았습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팔 수 있었고
때릴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무 때나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각각 다른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여성 노예는 더 참혹했습니다. 성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엘렌의 밝은 피부색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백인 주인에게 당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흔한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런 사실들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감동을 팔지 않습니다. 책임을 남깁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유지됐다는 사실을. 필라델피아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엘렌과 윌리엄은 작은 방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노예 사냥꾼들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몇 년 뒤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1850년에 도망 노예법이 강화되면서 자유주에서도 노예 사냥꾼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유는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평생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영웅담이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정적 0.7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미국 작가가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당사자가 쓰는 게 더 진정성 있지 않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을 끝까지 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해야 하고 누군가는 계속 침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후손도 피해자의 후손도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국 안에서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왜 이 기록이 한국인의 손을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 책의 가치도 놓치게 됩니다. 제6장 내가 고개를 들게 된 이유. 이 작품을 쓴 사람이 한국계 작가라는 사실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내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어느 쪽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일연 작가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나라를 모두 경험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감이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미국 흑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백인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퓰리처상은 정치적 상이 아닙니다. 태도의 상입니다. 미국 평단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편한 과거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2024년 5월 퓰리처상 발표 직후였습니다. 미국 문학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 작가가 미국 노예제를 다룬 작품으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시선이 필요했다고, 외부자의 눈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왜 한국인이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했던 시선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었고 동시에 이민자로서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겪은 나라입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 이 모든 것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억압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오일연의 문장은 그 감각을 닮아 있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역사학자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다면 어땠을까? 흑인 작가가 썼다면 분노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겪은 일이니까요. 백인 작가가 썼다면 변명이 섞였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작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까워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멀어서 객관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자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기록이 오래 남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7장 왜 한국인에게 중요한가? 이 이야기는 미국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도 남는 게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엄은 요구가 아니라 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억압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이름을 빼앗겼고, 말을 빼앗겼고, 존엄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존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를. 우일현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억압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모순을 봤습니다. 두 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야기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입니다. 증언자입니다. BTS가 그랬고, 봉준호 감독이 그랬고, 이제 우일현 작가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시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이제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퓰리처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의 이야기를 썼고 미국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문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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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0.7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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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미국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문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와 존엄을 어떤 태도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계가 한국인에게서 보게 됐다는 점.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8장 이 기록을 남긴 이유. 나는 이 책을 단순히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한국인이 남겼다는 사실은 세계 문학사에서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170년 전 엘렌과 윌리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찾았고 그 허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인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억압받는 사람은 어떻게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우일현의 책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메이컨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7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엘렌과 윌리엄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목소리로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의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일현 이후에 더 많은 한국 작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엘렌과 윌리엄이 지금 이 순간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한국인의 손을 거쳐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억압과 자유, 존엄과 생존. 이것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겪어온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오이련의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불편해도 직시하라고, 그래야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겪어온 시대의 이야기 중에서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남기시겠습니까?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2024년 5월 퓰리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무대에 한국계 여성이 올랐습니다. 우이련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과 엘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백만 명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가로서의 태도, 역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사명감.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문학계의 거물들, 출판사 관계자들, 기자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미국인 스스로 쓰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 역사학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이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것이라고. 한국계 작가가 미국 노예제를 다룬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이 순간이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시상식이 끝난 뒤 역사학자는 우이련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이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의 거리에서 말이죠. 엘렌과 윌리엄도 그랬잖아요. 노예였지만 백인인 척했고 부부였지만 주인과 노예 역할을 했어요.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만이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때로는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크게 보도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우이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계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 역사적인 쾌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 소식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시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많은 사람이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억압과 자유, 존엄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분들. 윌리엄과 엘렌처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기록의 중요성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가진 힘입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당신의 목소리도 들려야 한다고. 역사학자는 다시 문서 보관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이련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윌리엄과 엘렌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학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자의 자세라고. 사라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 잊힌 이름을 불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 우이련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작가로서. 그녀는 170년 전의 목소리를 2024년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세계를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렌과 윌리엄이 침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이련이 침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도 펜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이련이 보여준 것처럼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용기. 170년 전 엘렌과 윌리엄은 그 용기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2024년 우이련은 그 용기로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용기를 이어받아야 합니다.